자, 우선은 우리 1번 문제를 먼저 볼 텐데 1번 문제는 간단하게 담화 상황에 대해서 어법과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었어. 근데 사실상 이거는 문법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고, 그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일단은 요 박스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김 선생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이제 친구를 찾아간 상황이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되게 재밌는 대화의 상황들이 제시가 되잖아. 일단은 얘네 집에 지금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음식이 채소밖에 없다 하면서 사과를 하네. 그런데 사실은 채소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닭이 있어, 닭. 그러면 사실 닭을 잡아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 선생이 글을 보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서 음식을 장만하게. 지금 이 멘트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말을 타고 온 입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말을 잡아서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진심일까? 진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치? 앞에 뭐가 있었어? 닭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닭을 보고 지금 이러한 멘트를 했다라는 상황 맥락을 파악을 해줬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되는 대화 마저 보면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닭을 빌려서 타고 가려는 이 부분에서 명확해지지. 결국에 말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닭이 있는데 왜 닭을 안 잡고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요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담화의 방식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요거라고 할 수가 있어. 완곡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말에서는 전통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을 약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2번은 일단 오케이. 그리고 1번 역시도 2번하고 같은 의미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상할까봐 돌려서 말한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같은 뜻. 그리고 이제 3번. 닭을 직접적으로 잡아달라고 했으면은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잖아. 왜 우리 집 닭인데 너 맘대로 잡으라 말아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한 거?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한 거. 3번도 오케이. 다음에 이제 4번 선지 보면 김 선생은 닭을 아까워하는 친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친구를 진짜 비난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친구의 감정을 고려해서 돌려서 말할 이유가 없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에서 나올 것이다. 알겠지? 친구의 감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이 문제는 사실 조금 많이 헷갈릴 것 같은 문제야. 일단은 보기에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살펴볼게. 현용 24개의 자음과 모음만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말에서 사용하고 있는 24개 자음 모음 있지? 그것을 사용해서 외래어까지도 표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2번.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표기한다. 그러니까 외래어도 여러 가지 의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인데 하나의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나의 자음 혹은 모음을 대응을 시킨다. 그리고 3번 받침에는 요렇게 7가지만을 사용한다. 근데 요 7가지는 약간 뭔가 눈에 익은 모양일 거야.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인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공부하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우리 말에서 발음을 할 수 있는 받침의 개수를 제한하는 규칙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7개가 얘하고 좀 비슷하거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가느다란 물방울. 그래서 요렇게 7개였어. 그런데 이제 외래어 표기에서는 어때? 디귿 대신에 시옷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다음에 4번 보면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 그래서 웬만하면은 된소리의 사용은
약간 지양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5번. 이미 너무 많이 써가지고 굳어진 외래어. 그것은 관용을 존중한다. 관용이라고 하면은 관습적 사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존중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외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말 중에서도 짜장면이라는 거는 원래 예전에 자장면이라고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짜장면 하니까 지금은 짜장면 역시도 올바른 표기로 취급을 해주고 있지. 그런 것처럼 관용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법에 맞는 것을 골라줘야 돼.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이 기본 원칙들 있잖아. 이것만을 가지고 선지에 나와 있는 애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약간 접근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 우선은 1번 선지를 먼저 볼게. 어제 우연히 커피숍에서 현우를 만났어. 여기 지금 외래어 사용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이지. 그치? 커피숍이라고 했을 때 아까 분명히 받침에는 비읍, 시옷, 이응 요렇게까지 7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피읍은 사용할 수 없을 거야. 그럼 1번은 일단 지워야겠지. 그래서 얘 올바른 표기는 비읍으로 고쳐줘야 해. 비읍으로.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지혜는 지난 겨울 파리로 유학을 떠났어. 여기서 지금 요 빠 부분에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거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된 소리 있지? 된 소리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요렇게 표기를 해줘야 하고요. 다음에 이제 3번. 아마 3번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요 부분 있지, 뜨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 요것이 실제 우리 문법 규정상에서는 지금 목마르 트의 형태로 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요렇게 표기를 해. 목마르트르 요렇게 표기해. 왜냐하면은 제 원래 표기 형태 끝부분이 R이라는 철자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말에서 요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3번 역시도 지워줘야 되고, 다음에 이제 4번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역시도 파리하고 마찬가지야. 카로 고쳐줘야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돼. 여기서는 지금 요게 눈에 들어올 거야. 사인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사인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래도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된 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 3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의문의 변동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보기 내용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해도 다시 한번 약간 복습하는 느낌. 일단 교체 같은 경우에 하나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 A가 B로. 탈락은 어때? 하나가 없어지는 거.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형태. 첨가는 없었는데 생기는 형태. 그리고 이제 첨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니은이라는 자음이 첨가될 수 있는 자음이다. 기억하지? 그리고 이제 축약 같은 경우에는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 이러한 축약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히읗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 근데 이때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은 교체를 제외하고 음운 개수가 변화한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음운의 개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음운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교체는 하나가 하나로 바뀌니까 얘는 개수 변화 없고, 탈락은 어때? 하나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첨가는 어때? 하나 생기니까 플러스 1. 축약은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개수 변화가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음운 변동이 단어 내에서 한 번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변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힘든 거지,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은 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선지에서 국밥, 칼날, 뭐 손미불 등등등 여러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 거야. 일단은 이 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발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국밥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국밥으로 발음이 돼. 앞에 있는 파열음 받침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가 어떻게 바뀐다? 된소리로 바뀐다. 그래서 얘는 교체가 한 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칼날. 얘는 리을하고 니은하고 만나고 있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유음화가 그치, 유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지. 그러면 얘도 니은이 리을로 교체 한 번. 그리고 음운의 개수는 당연히 변하지 않죠. 교체이기 때문에. 그럼 1번은 일단 오케이.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손미불은 첨가가 한 번 일어나고 개수 한 번 는다. 첨가가 일어나는지만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얘 손 플러스 이불 결합하고 있는 형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니은이 첨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첨가 한 번.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자. 3번으로 넘어가서 요거 역시도 손미불하고 똑같아. 홑 플러스 이불 두 가지 결합하고 있는 형태이면서 뒤에가 이로 시작하고 있지. 그러면 얘 역시도 니은이 첨가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받침을 보니까 티읕이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발음할 수 없지?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변화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디귿과 니은이 만나네? 그러면 비음인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혼, 니, 불 요렇게 발음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조금 변동이 많아. 일단은 디귿이 디귿으로 이렇게 교체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됐잖아. 그리고 나서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까지 있었어. 그래서 얘는 교체 2번, 첨가 한 번. 요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겠지. 그러면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나고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었다. 교체가 우리 2번이라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에서 나온다. 교체가 한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그래도 우리 확인은 해보자. 젊다라는 것은 요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우선은 받침에 리을, 미음 2개가 있는데 자음의 무리 2가지 다 발음하는 거 힘들지.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탈락하게 된다. 그럼 일단은 탈락 한 번 확보했어.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은 뒤에 디귿이 쌍디귿으로, 즉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 있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가 되는 조건 중에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 그리고 미음 뒤에 예사소리, 즉 된소리가 될 수 있는 형태 있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같은 형태가 올 때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조건이야. 이게 이제 된소리 되기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탈락 한 번에다가 교체까지 한 번 이루어졌다. 그래서 탈락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개수는 하나 줄어들 수 있겠지? 다음에 이제 5번. 입학이랑 조타랑 축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을 살펴보니까 자음이랑 자음이 만나고 두 가지가 다 히읗을 포함하고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얘네 각각 발음이 어떻게 된다? 이, 탁. 그리고 조, 타. 즉 자음끼리 만나서 일어나는 축약은 결과적으로 거센 소리가 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때 이러한 자음 축약을 거센 소리 되기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독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 독서로 넘어가서
우선은 우리 문제를 한번 먼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4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 그리고 이제 선지를 보니까 어때? 뭐 예를 들어주고 있다. 혹은 뭐 분석하고 있다. 뭐 이러한 방식으로 전개 방식, 설명 방식, 그리고 내용까지 연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골라주는 거야. 이 내용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면 좋을까? 사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 답을 찾기가 쉽거든? 근데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각해주는 게 필요해. 그치? 그래서 5번 요거 약간 주의해야 되는 문제고 다음에 이제 6번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3개의 문제 중에서 쌤이 생각했을 때 6번 문제를 가장 먼저 푸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6번 문제는 이거 글 전체를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확실하게 단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되잖아. 그럴 때 이런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언제나 어휘 문제는 우선적으로 풀어주면은 좋을 것 같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묻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꽤 까다로운 문제야. 왜? 그냥 말 그대로 그 문맥을 잘 이해하라는 뜻이거든? 근데 또 의외로 단순해. 왜? 문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앞에 사용되어 있는 목적어 혹은 부사어를 봐주는 거야. 그리고 지문에 사용되어 있는 목적어, 부사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랑 선지에 제시되어 있는 목적어 혹은 부사어의 성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이다 라고 판단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문에서 A 부분 한번 볼게. 지문에서 A 부분 보면은 전쟁을 벌이다로 사용을 했거든. 그치? 그러면 이때 이 벌이다라는 것은 전쟁과 비슷한 속성에 대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단어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자, 선지를 봤을 때 그 전쟁이라는 것하고 가장 비슷한 속성 뭐가 있는 것 같아? 싸움이지. 끝이 바로 말다툼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정답도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아마 답에 대해서 보였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 풀 때 은근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헷갈릴 때는 방금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4번, 5번 한번 풀어보자. 자, 우선은 가를 먼저 보면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는데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 체계가 문화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사례도 없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가 부분에서 이 글은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구나. 중심 화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가져오는 거야?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 체계를 가져온다는 거야. 이때 이슬람 교도는 흔히 이 세상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짐승 같은 야만인들 그리고 먹지 않는 신실한 인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렇게 되면은 돼지고기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하는 거야? 구분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를 판정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지키는가 여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로 넘어가 보면 이슬람 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것도 단순히 종교적 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서 약간 전환되는 느낌을 받아야 돼. 앞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 이 사람들 뭔가 구분을 지어버리네? 그러면은 구분을 한 다음에 자기들하고 다른 경우에는 약간 배척하겠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래. 그치? 돼지고기는 선모충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탄저병을 옮길 수도 있어서 위험한 음식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 나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 이슬람 교도들이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지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이유라는 것은 종교적인 금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해할 법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이유지. 그치? 또 돼지 사육은 중동지방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이 있다. 유목생활을 하거나 반정착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돼지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야. 요 단락에서.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금기에는 생태학적인 전략과 합리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물론 금기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략과 합리성에 대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다로 넘어가 보면 반면에로 시작되고 있는 거 보이지? 그치? 반대되는 어떤 견해가 제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때? 돼지를 되게 좋게 생각한대. 중국이랑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에서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슬람교도들이 왜 돼지를 금기시했는가에 대해서 제시했다면 이 부분은 돼지에 대해서 왜 긍정할까? 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 이들 나라에서는 대부분 돼지를 방목해서 기르는데 집안이나 부엌에 돼지가 들어오는 건 보통, 그리고 심지어 애완동물처럼 여긴다라는 거야. 또한 돼지를 조상신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동물로 숭배하기까지도 한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인식이 정반대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 라로 넘어가서 인류학자 로이 라파포트는 뉴기니 고산지대에 사는 쳔바가 마링족의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를 연구하였다. 이 축제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1년 동안이나 계속된대. 그러니까 12년에 한 번 열리니까 한 번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거야.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은 돼지가 밭을 훼손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때? 이웃하고 싸워. 왜? 밭이 훼손이 되면은 이제 농작물도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고 사람들 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축제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고 어떻게 한다고? 축제를 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에 돼지를 잡아서 먹어요. 그럼 돼지를 먹어버리면 밭을 훼손한다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2-3달 이내에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여서 또 남아있는 돼지들을 제물로 바쳐. 그리고 조상신에게 올리는 제사에도 활용한다. 그래서 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한다라는 거지. 이후에 남아있는 돼지를 다시 키운다. 그래서 결국에 또 결론이야. 돼지 축제는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그리고 가축수, 그 분배, 더 나아가서는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이다. 그럼 지금 라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바 특정한 부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얘네들이 돼지 축제를 여는 것 역시도 뭐 때문이야? 생태학적 전략 때문이야. 그리고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밭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돼지의 개체수를 줄이는구나. 우리 모두 납득할 만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역시 어때? 합리성을 지니고 있겠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음 마로 내려가 보면은 이처럼 돼지고기를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견해가 전부 다 어때? 각각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 이 글 맨 처음에 중심 화제, 우리 이걸로 파악했었지. 문화 상대주의. 그러니까 문화는 상대적인 거야. 결국에 절대적으로 좋은 문화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각각의 문화들이 어때? 저마다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야말로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이자 축적되어 있는 귀한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문화 상대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각각 생태학적인 전략이면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는 정답은 2번이었어. 남태평양과 중국에서 의뢰용 동물로 돼지를 숭배하는 것까지는 지문에서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이야. 그리고 이후 내용까지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줘야 돼. 기후적 조건에 따른 생태학적 합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 요 선지도 언뜻 보면은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왜? 분명히 이 공간에서 돼지를 좋아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글을 읽으면서 생태학적 합리성이라는 키워드도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중국과 대다수 남태평양에서 돼지가 좋은 동물이야. 숭배하기도 해. 그런데 여기에서 그쳤지. 바로 라로 넘어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 생태학적인 합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 없었다.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볼게.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 아까 이 문제 조금 우리 주의 깊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보기를 보면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가? 결론부터 말하면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환경은 다르다. 그럼 결국에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합리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한 문화 안에서 고유한 합리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들도, 즉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보기에서는 문화상대주의 논쟁을 이해할 때 합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의 위치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요게 들어갈 위치를 고려하려면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지. 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되고 있었어? 문화상대주의를 이해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사례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됐거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글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한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글들은 맨 처음에 전반적으로 이 글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전개를 할지를 제시한 이후에 구체적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도 마찬가지야. 왜? 지금 가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 체계라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의 사례로서 제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로 내려가 보면 나에서 갑자기 생태학적인 전략 그리고 합리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나보다는 먼저 보기에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이 나와줬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보기의 내용이 나 앞에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맨 앞에 들어가야 될까? 그 둘 중에 하나거든, 사실상.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지. 초반 부분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맨 앞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1번이었어. 알겠지? 정답은 1번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아까 확인했으니까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역시도 우리 한번 문제를 먼저 볼게. 7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리고 8번은 비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치?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회화론을 잘 파악을 해줘야 돼. 그치? 만약에 이 사람의 회화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한다면 비판 역시도 적절할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9번 보기가 조금 길게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요 가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태우에게 고흐가 쓴 편지이지.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창작 의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대해서 이해를 묻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단락 보시면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 평론가. 그래서 우선은 1문단에서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줬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내용이야. 그는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해서 어때? 미술가나 미술 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미술가들한테 이렇게 오랜 시간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린버그가 굉장히 저명한 평론가구나.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린버그가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걸 언급했고, 그러면 이제 이 문단에서는 우리 뭘 파악해줘야 돼?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견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보면 1930년대 후반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서 문명이 붕괴되는 거를 봐버렸어. 그렇다 보니까 어때? 위태롭다.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더불어서 그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자본가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린버그라는 사람은 우선 첫 번째, 사회에 대해서 위기의식, 즉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문제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로 나온 거야? 자본가들이 오락적인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문화,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이 제시한 견해,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거야. 이 사람이 중시한 것은 아방가르드이다. 아방가르드는 뭐냐? 본래 적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미술사에서는 이게 의미가 조금 다르지.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거야. 요게 포인트야. 표현의 절대적 자유. 즉, 그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얘는 절대적인 자유를 지향한다. 그린버그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낸다는 것은 현실과 관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않다. 그리고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는 것은 어때? 미술을 위한 미술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왜?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와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린버그가 말하는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어때? 미술가가 미술만의 독자적인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미술 그 자체, 이것을 중시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 다음 단락 넘어가서 그린버그에 따르면 미술을 위한 미술의 궁극적인 형태는 뭐다? 순수 추상 미술이다. 순수 추상 미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미술 그 자체의 성격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때? 순수한 미술. 그리고 추상적인 미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는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를 위해서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 왜? 그것만이 그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순수한 미술이니까. 그래서 캔버스의 네모 형태, 평면성을 중시합니다.
그는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원근법 그리고 명암법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왜? 원근법이나 명암법 같은 것들은 물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야. 즉, 이 두 가지는 물체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거에 가까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중시한 거는 추상미술이잖아. 추상미술은 재현이랑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재현은 있는 걸 그대로 따라 그리려고 하는 거. 추상은 어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관념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화면에서 물체나 공간의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제함으로써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한다라는 거야. 왜? 이것이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는 회화 안에 담겨있는 문학적인 요소들, 즉 회화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감정, 서사, 이념 이런 것도 배제하래. 요거 이제 약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야. 앞에서 분명히 이 사람 미술 그 자체를 중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지어 이런 것들마저도 전부 다 배제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림 그 자체, 이 모든 것들은 다 결부되면 안 된다. 회화에 문학에서나 다루어질 법한 초현실주의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미술이 문학적 관습에 얽매여 있음을 증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변화나 진보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약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 이 사람이 배제하고자 한 것은 뭐야? 문학적인 관습, 문학적인 요소를 배제하려고 한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7번 문제의 정답을 판단할 수 있었을 거야. 7번에 4번 선지 한번 봐봐. 그린버그는 문학을 변화나 진보하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했다. 그럼 지금 요 선지는 문학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린버그는 문학에 대해서 언급할 때 분명히 그랬어. 문학적인 관습, 문학적인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문학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알겠지? 근데 요 문제는 이 4번 선지가 충분히 맞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문학과 문학적 관습을 구분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문 내용 마저 한번 볼게. 자, 다음 단락 넘어가서 이러한 그린버그의 이론은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닿아 있대.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랑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 인지와는 별개로 뭐가 가장 중요해? 형식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어. 그러면 아까 분명히 그린버그가 뭐라 그랬어? 감정, 서사, 이념 이거 다 배제하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미술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칸트가 작품의 형식을 중시한 것하고 굉장히 성격이 비슷하지. 그래서 칸트는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형식은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내용과 무관하게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그린버그는 형식을 통해 미술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린버그 역시 이것을 강조했구나.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단락에서 칸트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 칸트랑 그린버그랑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 글은 그린버그의 견해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글이지. 결국에 그린버그의 견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칸트를 끌고 왔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 내려가 보면 이러한 입장은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인 관점으로 인정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대. 그런데 이제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린버그가 한 시대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양식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때? 얘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보여지는 형식을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약간 폄하를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린버그가 큰 영향력을 미쳤던 평론가인 것은 맞지만 그에 따라서 비판 역시도 많이 받았다.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인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만해, 인상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추상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고 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은 이런 것들은 배제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비판을 받았던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 그러면 7번 아까 확인했으니까 8번 넘어가 볼게. 밑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었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1번 선지를 보면은 다양한 예술 장르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린버그의 아방가르드로는 자칫 회화의 순수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요 선지를 봤을 때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순수성에 대해서 지향을 하지 않았나? 순수성을 추구하지 않았나? 그런 의문을 가져봐야 돼. 그런데 실제로 그린버그가 중시한 거는 뭐야? 이거란 말이야. 순수, 추상, 미술. 그치? 미술 그 자체. 이 사람은 그러한 순수한 형식에 집중할 때 어때? 절대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방가르드론에 대해서 순수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야 돼. 왜? 이 순수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린버그가 추구한 거야. 추구한 거.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만약에 이러한 비판의 내용이 맞으려면 그린버그가 순수성을 약간 배제하고 무시했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 9번. 자, 9번을 보면 보기 내용 보시면 내 동생 태호에게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 캔버스에 옮겨보려고 애쓴 거야. 그렇게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왜?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라니까. 농촌 생활을 관리에 따라서 선하고 아름답게 그린다면 잘못일 거야. 여기서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 관리에 따르면 잘못이래.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은 어떤 관습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하고자 한 거거든? 그러면 이러한 태도는 그린버그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뭐 등등 냄새가 나야 좋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일단은 농촌 생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 그거는 어때? 사실은 유익한 거야. 도움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자 한 거지. 왜? 농촌이랑 향수는 거리가 머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어때? 약간 농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성격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요 키워드는 그린버그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키워드야. 그치? 그거 이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내놓아야 하니까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서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입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너도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어때? 태호가 이 작품에 대해서 느끼기를 바라는 것으로 맞춰주고 있지. 그리고 이게 나 작품. 얘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아까 쌤이 언급했던 거 있잖아. 농촌의 모습을 약간은 있는 그대로 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그리고 그 의도하고 연결해서 그림을 보니까 얘는 약간 명암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하고 멀리 있는 것하고 크기의 차이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린버그가 배제하고자 했던 것을
얘는 활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판단이 또 가능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선지로 넘어가 볼게. 선지로 넘어가서 1번 선지. 고흐는 그린버그와 달리 어때? 이야기, 주제, 그리고 배경을 묘사하기를 원했다. 왜? 농촌의 풍경을 담고 싶어 했잖아. 다음에 이제 2번. 그린버그가 지속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혁명성을 중시했다면, 여기까지 우리 확인했었어. 아방가르드론. 고흐는 어때? 정직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농촌의 그림에서는 향수 냄새가 나면 안 돼. 그치? 얘도 오케이. 다음에 3번. 그린버그의 모더니즘론에 따르면 대상을 재현하려고 애쓰는 것은 어때? 회화의 독자적인 성격과 매체적인 특징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왜? 그린버그는 분명히 명암, 그리고 또 원근 같은 것들 배제하고 싶어 했었지. 그래서 3번도 오케이야. 다음에 이제 4번. 감상자의 반응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린버그와 달리. 요거는 그린버그의 견해에 감상자의 반응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 언급된 게 없었어. 그치?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고흐는 어때? 너가 이 작품의 아름다움 느끼면 좋겠다 라고 마무리를 했잖아. 그래서 4번도 오케이야. 정답은 5번이 되고요. 회화의 메시지를 담기를 거부했던 그린버그,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것과 달리 고흐는 작품을 통해서 무언가 전달하려고 한 것은 맞거든. 그런데 그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도덕적 교훈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결국에 고흐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가? 그것은 아니지. 그치?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을 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에 우선은 우리 13번부터 15번까지 사회계약론에 대한 지문을 먼저 볼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사회계약론은 사실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제재 중에 하나야. 그래서 배경 지식으로 그냥 갖추고 있어도 좋은 것 같아. 우선 사회계약론은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론, 인간을 다른 인간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본대. 그러니까 인간을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본다는 거야.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걸 전제하는 거지. 그리고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자연 상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 그리고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갈등을 생각해보면 이 갈등이 극에 치달았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뭔가 좀 말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 구성원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 사회계약론의 기본 입장이야.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의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 있구나. 기본 입장.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이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 홉스 그리고 루소가 있대. 그러면 1문단에서 이 글은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대표적으로 홉스랑 루소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알려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내용들은 어떻게 전개된다? 홉스가 사회계약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나서는 어때? 루소가 사회계약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치? 구체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돼? 홉스랑 루소랑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줘야 돼. 그래서 우선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출간하면서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홉스는 인간 행위의 모든 원천을 신의 의지와 속성으로부터 추론하는 종교와 단절하면서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했대. 그러니까 신보다는 인간의 어떤 자발적인 선택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홉스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전을 위한 이익 추구의 욕구,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지, 또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인간이 어떠한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욕구, 의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서 기반되는 거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은 항상 한정적이거든. 근데 인간은 뭘 추구해? 내가 잘 사는 걸 추구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간들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이게 문제야.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홉스는 뭐라고 표현해?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표현을 해. 서로 이제 이익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투쟁인 거지. 그래서 자연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어때? 살벌한 전쟁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겠지.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갈등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결국에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투쟁 상태야.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자연권을 어떻게 한대? 국가에 양도한대. 이런 부분 보면 개인이 스스로 무엇을 선택한다는 거야? 양도하기를 선택한다라는 거야. 왜? 전쟁 상태에서는 내가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입을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인이 국가에다가 권리를 양도한다. 넘겨준다라는 거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회계약의 결과는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위적인 인격에 양도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어떤 존재? 주권자가 된다. 또 그가 가지는 절대 권력을 주권이라고 하였다. 이때 주권은 절대 양도되거나 분리될 수 없으며 절대 군주에게 독점되는 권한이어야 한다라고 보았대. 그러면 앞서서 분명히 개인이 국가의 자연권을 양도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더 구체적으로는 절대 군주에게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홉스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락 넘어가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 반면 루소는 이렇게 시작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얘랑 얘는 달라. 구분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루소는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하였대. 루소는 인간이 자기 보전의 이기적 욕구, 이기적이라고 본 건 홉스하고 공통적이네. 그치?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야.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 그래서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어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루소는 홉스에 비해서 조금 더 인간을 복합적인 존재로 본 거지. 그리고 뭐 자유의지, 또 완성 가능성의 근거인 이성 등 4가지 본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고립된 상태야. 그래서 자기 보전의 욕구만 존재하며 평등한 원시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후에 불평등이 심화돼. 그러니까 결국에 루소가 가정하는 자연 상태 역시도 긍정적인 상태는 아닌 거야. 그치? 불평등이 나타나는 상태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현되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특수의지가 발현되면서 결국에는 어때? 또 똑같아. 전쟁 상태로 진화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연민과 동정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루소는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합니다. 연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 즉 인간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회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즉
모두가 다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일반 의지의 근거가 된다. 또한 자유는 인간의 자격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도덕성의 근원이 되며 사적 이익의 추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공동의 이익 강조를 해주고 있지. 그래서 이제 일반 의지가 참된 이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인 이성을 기반으로 사회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한번 보면 또한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것은 자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주권자라고 주장을 해. 앞에서 분명히 홉스는 뭐라고 했어? 절대 군주만이 주권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루소는 어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거야. 이거 어차피 우리가 다 약속해서 국가를 세운 건데 당연히 우리 모두가 주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냐라는 거지. 그래서 주권자의 범위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홉스하고 루소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 그거를 위주로 해서 판단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4번 선지를 보면은 루소는 인간에게 이기심이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고 요 부분이 틀렸지. 루소랑 홉스랑 공통적인 것 첫 번째가 뭐였어? 인간이 이기적 존재라는 거였어. 그치? 대신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라는 것을 언급한 부분은 맞다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14번으로 넘어가서 윗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은 옳지 않은 것. 우선 보기를 보니까 마키아벨리하고 정약용하고 이렇게 두 사람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을 텐데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군주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하고 있다. 그치? 군주를 언급하고 군주가 가져야 하는 덕목이 뭐야?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마키아벨리는 모든 사람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때? 절대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절대군주. 다음에 이제 정약용을 한번 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두 사람 견해가 상반될 거야. 만약 고을의 수령이 두려움으로 다스린다면은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 실제로 따르지 않을 것이다. 속이려 될 것이다. 형벌은 마지막 수단일 뿐. 어떻게 해야 한다? 수령은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백성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은 어때? 절대군주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선지로 한번 넘어가서 요거 5번 선지 한번 볼까? 정약용도 루소처럼 수령을 고을 백성들의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로 보는 것 같군 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일반 의지라는 게 지문에서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루소가 일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 그러면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정약용 절대군주 부정했는데 그리고 루소도 절대군주 부정했는데 뭔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정약용의 견해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냐?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 루소처럼 수령을 고을 백성들의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로 보냐. 수령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솔선수범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 그치? 절대 권력은 아니다. 그리고 루소 역시도 사실상 사회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를 양도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주권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이랑 루소랑 특정한
수령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얘가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 그리고 이제 15번 문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15번 문제를 먼저 풀었어야 돼. 문맥상 A부터 E까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는 전부 다 한자어들이다. 정답은 1번이 될 거고, 합의라는 것은 의견이 일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런데 지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중재라는 단어였어. 그치? 중재라는 단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1번이랑 바꿔 쓸 수는 없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까지 보고